안녕하십니까.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글로벌 진출전략 세미나 사회를 맡은 제2동포재단 한상사업부 차장 김철수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되는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에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한상대회 세미나는 해외 진출 유망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세션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략을 좀 살펴보고요.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한 ESG 경영에 대한 사례와 전략을 공유합니다. 먼저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공동대회장으로 계신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황병구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상대회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황병구입니다. 오늘 제20차 세계 한상대회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올해는 20주년을 맞는 우리 세계 한상대회에서 외국의 기업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하고 명실공히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로 키우는데 대회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세계 한상대회를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한상들이 주체가 되고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대회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내일 세미나 사무실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에 있어 수출 농업으로 가는 Away to Export Agriculture라는 주제로 내일 제가 잠깐 그 사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지대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연사로 참석해 주시는 김석호 ICTC 이사장님과 윤석용 기술사회 원장님께서는 미국 진출을 위한 수입 통관 리스크와 글로벌 시대에 진출 가능한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며 ESG 경영에 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SK에너지, 현대중공업, LG화학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음에 공동대회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 기대를 갖고 경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미나 세션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하라 글로벌 진출 전략과 ESG 경영이란 주제로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전략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좋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연사분들 중에서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김석호 이사장님께서 미국 시장 진출의 첫 관문 수입 통관 리스크 해소 전략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미국 시장 진출의 첫 관문, 수입 통관 리스크 해소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관세 영사로 한 3년 4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왕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을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뭐 제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약 35년 동안 관세 행정에 종사를 하면서 뭐 기획재정부, 관세청, 또 일선 세관, 그리고 LA 총영사관에서 관세관으로 봉직을 한 바가 있고요. 현재는 국제관세 무역자문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제가 들려드리고 싶지만 5가지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뭐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 뭐 비즈니스 상담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엑스포 가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좋네. 이거 저기 한 컨테이너 보내봐.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관이 되지 않아 가지고 모든 비즈니스가 수포로 돌아가는 도루묵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서요, 자, 이 대미 비즈니스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뭐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통관이 42%, 그다음에 이런 기술 장비과 같은 비관세 장비기 19.9%, 이거 합치면요 얼마냐면 61.9%입니다. 약 62%가 바로 통관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까다로운 수익 규제로 아주 명성이 자자한 뭐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9/11, 9.11 테러 때문에 큰 참사를 겪은 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더욱더 이 시큐리티, 국경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전, 세이프티, 그리고 또 환경, 요새는 이제 노동인데요, 이런 문제까지 규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통관 규제 기관이 바로 미국 CBP, 우리 한국 관세청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미국의 FDA, 한국의 이제 식약처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USDA, 한국의 농림부, 그다음 CPSC, 뭐 이런 기구들이 이런 통관 과정에서 수익 규제를 가장 단속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6월 달부터 위구르 쪽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마무시한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또 그 지역에서 나온 원료를 사용해서 가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인권 탄압이라든지 또 강제 노동이 가장 빈발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무역 기업인들한테는 많은 그런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사실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혹자들은 이 중국이 앞으로 미국 수입 길이 끊겼구나, 그러면 이제 한국이 반사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장에서 나온 뭐 물품이나 원재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또 나온 그런 원료를 가지고 수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 제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주로 어떤 물건이 생산될까 봤더니 말이에요, 지금 우리 태양광 패널에 원료가 되고 있는 폴리실리콘, 이 전 세계 공급량의 45%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면화, 세계 면화의 20%가 여기서 나와요. 그 중국산 면사죠. 중국산 면사의 80%가 전부 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나온 면화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새 그 배터리, 배터리 원료되고 있는 리튬 다 이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런 중국산 면사를 수입해 가지고 원단을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또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 배터리 업체들까지 전부 다 심각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7개 부처가, 미국 CBP, 뭐 국토안보부, 법무부, 이런 여러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것을 조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우리 한국 기업 456개 업체가 미국 FDA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랙리스트를 하지 않고 레드리스트, 적색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나라 이제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식품회사 이런 유수의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기업들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자료를 제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2,567건이나 해당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FDA 레드리스트에 등재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후속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이 안 됩니다. 그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사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미국이 국가적으로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해서 통관 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예, 통계를 보시면요, 미국이 207건, 중국이 30건, 뭐 일본이 26건에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이 우리나라 이런 통관 거부되는 제품의 75%다 미국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물건들이 그렇다면 이 통관 보류가 많이 될까요? 그걸 봤더니요, 뭐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가장 많고, 그다음 식품, 네, 생활용품, 그다음에 농수산물 이런 순으로 피해가 많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네, 그걸 좀 더 원인을 자세하게 하게 되면요, 바로 이런 그 미국의 기술 표준 스탠다드 이걸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미국의 이런 안전에 관련 입증 서류 이런 걸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라벨링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 그 다음에 성분이라든지 또 변질된 식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근무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들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임팩트가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제가 볼까요? 자 최근에 말이에요. 이건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FDA에서 한국산 팽이버섯 전면적으로다가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식중독균의 원인이 되는 리스테리아 그게 다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36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중에 4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역학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수입되어 온 팽이버섯의 거의 절반 정도가 모두 다 리스테리아균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간 미국의 팽이버섯 한 종류만 한 1,000만 불 정도 수출되던데요. 이제 그게 완전히 끊기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인들 한국산 팽이버섯 먹기가 힘들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 팽이버섯을 재배해서 수출하고 있는 팽이버섯 농민들한테는 큰 타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팽이버섯 수출이 이제 반토막 났고요. 이제 거의 뭐 안 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멸치를 많이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라도 완도에 있는 그 멸치 수출조합 우리 조합장께서 몇 년 전에 미국 들어오실 때 미국 FDA 그 수사국에 바로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왜 체포됐느냐 했더니 제가 그때 뭐 영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방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멸치 있죠. 멸치에 대해서 똥도 다 까야 되고 또 멸치 머리도 제거해야 미국 수출될 수가 있는데 이 조만한 이런 멸치를 어떻게 다 똥을 까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겠습니까? 또 그거 하고 나면 뭐 맛도 안 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멸치를 수출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커튼치기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저기 컨테이너 앞쪽에는 멸치를 다 집어넣고 이제 뒤에는 김이라든지 미역을 넣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할 때는 그 씨위드 뭐 이렇게 미역 뭐 이런 걸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또 우리 같은 동포들끼리 제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밀수죄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옥살이를 했어요. 3개월 동안. 나중에 뭐 보석으로 풀려나오게 했으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내장이라든지 머리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해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산 굴비 우리 제사를 다 지내지 않습니까? 명절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설 제수철에 한국의 이제 굴비를 제사상에 올리려고 6컨테이너, 300만 불 상당인데요. 그거를 미국에 들어왔다가 미국 FDA에서 봤더니 여기에 뭐가 보토리움균이라는 그런 식중독 유발균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300만 달러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살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아이스바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 이제 아이스바 수출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고 저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보수 창고에서 전부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왜 됐느냐 했더니요, 이 아이스바의 좀 맛을 고소하게 내려고 거기다 땅콩을 집어넣는데, 이 땅콩이 알다시피 미국에 있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레르기 유발군은 다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표시를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스크팩. 네, 우리 뭐 저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네, 그 아주 마스크팩이 매우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국에 이제 유명한 이런 C 기업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치하고요, 이 한국산 마스크팩, 네, 이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수입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근무할 때도 우리 여직원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 마스크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팩을 이렇게 선물로 기준품을 갖다 주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팩 장사 되겠는데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국 FDA에서 결국에는 통관 단계에서 전부 다 이게 통관이 안 돼 가지고 소위 백시핑 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이제 이 피부 기능을 개선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용도로 이렇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FDA OTC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통관이 안 됐던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제, 네,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아니겠습니까? 이 선크림 이것도 결국 이런 통관이 안 된 적이 있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뭐냐면 이 선크림, 이 피부 기능 개선 또 예방 효과가 있는 이런 선크림은 바로 일반 작품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FDA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우리 K 푸드, K 뷰티, 요새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인기는 좋긴 한데 이 제대로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원인은 뭐냐? 5가지입니다. 뭐냐? 미국 FDA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했거나, 라벨링 표기 규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은 미국 이런 CBP나 또 FDA 제출하는 서류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됐거나, 그 다음에 이 과장, 이 효능 있죠? 효능, 용법 뭐 이런 걸 이제 과대 강구한 것들, 그 다음에 FDA OTC 규정을 위반한 것들,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새 뭐 한류 바람을 타고 K푸드가 엄청나게 인기 좋고 이번에도 이제 많은 우리 K푸드나 또 K뷰티 뭐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도 하고 또 상담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식품 안전 규정 중에서 요새 가장 부각되어 있는 게 바로 식품 안전 현대법입니다. 지금 빨간 안에 들어간 톤미밖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식품 안전 현대법이에요. 이 식품 안전 현대법에 따라서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뭐냐, 해외 공급자 검정 제도가 2017년 5월 달부터 되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소비자들의 먹는 식품 이게 안전하다, 그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공급하는 공급자가 서류로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이제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분명히 이제 공급자한테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 FDA 법 301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유해한 식품, 즉 다시 말해서 불량식품이죠. 허위 또는 과장, 미스브랜드, 이런 식품은 유통을 금지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02조에 보면은 모든 식품은 유해한 것을 추정한다. 규정이 그래요. 모든 식품은 안전하다 이게 아니고 모든 식품은 유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내용도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FDA 403조에 보면요, 모든 식품의 라벨은 엉터리다, 허위 표기를 추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급을 하고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자들이 우리 식품 안전한 겁니다, 이거 라벨링 이거 진실한 겁니다, 이렇게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불량식품, 명어로 뭐 adulteration, 안전하지 않은 식품, 비위생적인 식품, 또 농약 뭐 이런 성분이 있는 뭐 이런 식품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관할 때 몇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이 미국 그 FDA에서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식품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일반 식품, 컨벤셔널 푸드 하고 그다음에 건강 보조 식품이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리 서플먼트 이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요새 그 잘 알다시피 이제 건강 보조 이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다양한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라벨링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을 이제 수출할 때 제가 이제 제가 뭐 한국의 이제 식품 중소기업들 많이 자문해 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 제조 시설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2년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반드시 FDA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회사가 뭐 사무실 바뀌다든지 뭐 제조 시설 바뀌다든지 되는 것들을 등록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식품의 라벨링, 이 라벨링 표기 이거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전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라벨링을 내가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그 룰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 이 FDA가 승인한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승인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식품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원료 공급부터 제조를 하고 포장을 하고 유통하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는 매우 위생적으로 제조되었고 매우 위생적으로 포장을 했고 또 유통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된다. FSVP.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먹는 모든 이제 이런 원료, 식품의 원료 있죠. 여기에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검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관 과정에서 FDA 걸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레드 리스트, 네, 적색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계열적으로 보게 되면은 1단계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회사가 만든 식품을 미국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FDA 제조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그 가공한 이 식품의 모든 영양 성분 이거를 반드시 테스트를 해갖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 FDA 관계자 제 컨택 포인트가 항상 하게 얘기를 한국에서 들어온 식품 중에 영양 성분, 그 뉴트리션 팩터 이게 엉터리한 데가 많더라. 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테스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대충 그냥 뭐 비타민 몇 그램 무슨 뭐 단백질 몇 그램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많이 삼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라벨링 아까도 봤다시피 라벨링은 엉터리 해가지고 문제되는 게 많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벨링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라벨링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사실 그 FDA 이런 검사관들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라벨링입니다. 라벨링이 제대로 돼 있나 거기부터 보는 거 눈에 띄는 게 라벨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라벨링 그 6가지.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제품명, 그 제품의 순중량, 그다음에 영양 성분표, 성분, 알러지, 그다음에 회사명과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자 제품을 보면서 보십시오. 네, 이 제품의 앞면 소비자들이 쉽게 디스플레이하는 그 앞면을 뭐라고 하느냐? PDP, 프린시플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밑에 하단에 보면 뭐냐? 순중량이죠. 순중량, 네트 웨이트 뭐 30온서 반드시 미국에서 사용하는 온서를 중심으로 써야 된다. 파운드나 온서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게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한국에서 초보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잘 몰라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오른쪽 옆에 면에 거기다가 바로 뉴트리션 팩터 영양 성분표를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 땅콩 아이스바에 그 땅콩 그 성분이 들어간 거를 표기를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FDA 법에 따르면 8가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들 우유, 계란, 생선, 그다음에 견과류, 트리너트네요. 땅콩, 밀, 조개 각각류, 대두 이런 것들이 원료로 들어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표시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가 돼 있죠. 컨테이너 가지고 휘트, 밀크, 뭐 이렇게 에그, 소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표기를 해줌으로써 안전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이외에 이거는 필수로 되고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은 이 라벨 표기와 관련해가 추가적으로 뭐 이게 냉동식품이다. 그렇다면 해동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관할 거냐? 그 외에 이제 뭐 주의사항, 생산일자,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이제 화장품으로 K-뷰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제 식품과 화장품을 이렇게 주제로 선택을 했느냐면요. 사실 우리 이제 한국 이런 이제 기업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손댈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과 식품이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화장품 그 제조 기업이요. 불과 80개밖에 안 되는데요. 한국에 4,000개가 넘는다 얘기 들었습니다. 네, 뭐 왜 그러냐면 이제 비누죠, 비누. 예, 비누도 이렇게 화장품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하는데 화장품을 취급하는 우리 한국의 업체가 2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K-뷰티 뭐 해가지고 많이 우리 한국 그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쉽게 생각해서 보낼 수 있는 거 샴푸라든지 뭐 바디워시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통관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주제를 선택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요 크게 이제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능성 화장품 이 화장품이면서도 우리 뭐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뭐 각질을 제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미국에서 의약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의약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의 화장품이기 때문에 미국의 FDA OTC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 화장품하고 이 의약품을 어떻게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근데 미국 FDA에서는 사용 용도 intended use 이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그게 이제 매우 바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FDA 그런 이제 검사관들이 봤을 때 이게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나 기능의 변경 없이 몸을 깨끗하게 클린싱 또 예쁘게 미화 그다음에 매력을 정진해주는 promoting 뭐 attractiveness 그다음에 altering the appearance 외모 개선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뭐냐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의약품은 뭐냐 신체의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단, 치유, 큐어 그다음에 뭐 미티게이션, 처치 또는 질병 예방의 용도로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이런 의약품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화장품 그냥 샴푸예요. 예, 샴푸는 그대로 화장품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듬 방지 샴푸, 비듬 방지 샴푸가 되면 바로 뭐냐 이게 화장품 의약품이 되는 거죠. 이게 OTC, FDA OTC로 등록을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FDA 제가 담당관을 만났을 때 야 너희들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더니 뭐 판단에 똑같이 하는 얘기 뭐냐면 라벨링 본다. 근데 그 회사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 광고 어떻게 하는지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 한글 그 웹사이트를 보냐고 했더니 아이고 FDA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랑 같이 많은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미국 그 FDA 한국계 FDA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식품이나 화장품 자꾸 걸리면 저한테 막 카톡을 보내요. 아이고 한국이 좀 이렇게 많이 홍보 좀 해가지고 이게 안 걸리게 해라. 좀 쪽팔린다. 자기 한국계로서 이게 자꾸 한국 식품들이 이게 뭐 불량식품이나 이런 엉터리 화장품이 들어와가지고 쪽팔리는데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 한답니다. 또 한국 제품이 걸렸네. 또 한국 걸렸어.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네네. 자 채취 방지 뭐 이게 채취 방지만 할 때면 화장품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땀을 안 나게 발한 억제제가 들어가면 그것도 OTC가 되는 거고 또 치약 순수한 뭐 구강 충혈용 뭐 이런 치약은 이제 화장품인데 불소를 함유하게 되면 바로 이게 이제 의약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 일반 화장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OTC 드라그하고 많은 그 통관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 화장품은 FDA 허가가 필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이 색소 첨가제, 이 컬러 어딕티브가 들어가면은 그런 이제 FDA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지만 OTC 드라그는 까다롭잖아요. 이 NDA, 그 신약인 때는 이제 NDA 뉴 그 드라그 그걸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시판전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또는 이제 이게 OTC 그 모노그래프인 경우는 모노그래프 OTC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GMP, 화장품의 경우에는 뭐 법적 근거 없이 그냥 화장품의 GMP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OTC 드라그는 엄격한 GMP가 뭔가요?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네, 아주 그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그런 제조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해야 되나요? 네,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은요 의무적 등록이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 등록입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저는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일단 FDA 등록됐다고 하면은 그래 이거 믿을 만한 거네 이렇게 이제 마케팅 효과가 좀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믿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OTC 드라그는 바로 의무 등록이죠. 업체도 등록을 해야 되고 제품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통관이 안 되는 거죠. 네, 나 리콜 당하는 거죠. 자, 라벨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지만 OTC 드라그는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바로 의약품에 라벨링이 적용된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광고할 때 클레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화장품이야. 다른 뭐 기능을 첨가하면 안 돼. 그러나 이제 OTC 드라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몸에 좋아, 뭐 이게 피부를 곱게 해, 뭐 이런 목적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샴푸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제 OTC 드라그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샴푸하고 일반 이제 샴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OTC 드라그로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드라그 팩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능성 샴푸 이렇게 할 때 한국에서는 뭐 이런 게 안 들어가겠지만 미국에서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차이가 있고요. 자, 제가 이제 FDA OTC 드라그 얘기하니까 이제 OTC 드라그가 뭐냐 이거를 이제 묻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화장품 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NDC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매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OTC 모노그래프 방법인데요. 이 모노그래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미국 FDA에서 이렇게만 만들면 돼 하고 미리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 이렇게 간주되는 성분 요건을 쫙 열거를 해놔놓고 요 만드는 레시피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장품을 만들 때 이런 OTC 모노그래프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얘기하고 있는 성분을 그대로 쓰고 그것이 얘기하는 레시피대로만 싹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걸 하려면 절차가 좀 있는데요. 무슨 절차가 있느냐? 보시면은 일단 항상 이 화장품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성분 이게 쫙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실제 해보니까요. 이게 바디워시 같은 경우 한 30여 가지의 그게 성분이 있더라고요. 인그레디언트가 그렇게 많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라벨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둔수 넘버가 있어야 되죠. 둔수 넘버가 뭐냐라고 이제 했더니 이거는 일종의 국제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들어요. 한 40만 돈이 들어요. 그다음에 미국 이제 FDA에다가 제조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조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화장품 제조회사들 중에 미국 FDA에다가 OTC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시설 등록한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 많지 않냐 했더니 이제 이게 매년 말이에요. 한 2만 불 정도의 FDA 유지비를 내야 됩니다. 이걸 그러면은 OEM으로 주는 업체하고 또 그다음에 실제 자기 공장에서 직접 만든 건 지금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거 오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라 달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2만 불 이거 좀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왁싱머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좀 이제 거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 최종적으로 뭐냐 바로 FEI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전시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우리 업체들 중에 화장품 업체가 있다면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나는 미국에서 온 바이어인데 야 너를 FDA 등록해서 등록했는데요. 그래? 그럼 믿지 말고 그럼 FEI 번호 있어요?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FEI 번호. 네, FEI 번호. 요게 있어야만 이게 모든 과정이 다 끝났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FDA OTC 라벨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요, 네, 드라그 팩트가 이제 최상단에 이렇게 명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그레디언트, 이렇게 인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목적, 그 다음에 제품의 용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복용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건지, other information,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많은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 드라그 팩트를 만들려면 사실 이제 요거를 이제 철저하게 성분 이렇게 분석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충 남의 거를 이제 대충 뺏겨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FDA 관계자가 저한테 많이 알려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화장품과 식품에 대해서 미국에 공급을 할 때 어떤 점이 유의해야 되고 또 어떤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화장품이나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제가 접촉을 하고 또 자문을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우리 스타트업들이라고 하고 있죠. 이제 내수만 하다가 갑자기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별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뭐 전문가들 뭐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돈도 좀 들고 돈도 좀 아깝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자, 내가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 룰을 알아야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미국 룰을 전혀 체크를 안 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바이어가 만났는데 바이어가 그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바이어가 이런 룰을 또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식이고, 그래서 이 양자간에 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무역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바이어하고도 이런 룰에 대해서는 별로 소통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뭐 중소기업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런 거 복잡한 거 머리 아픈데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원 뽑으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그 현지 우리 그 한인 우리 바이어들 현지 이제 법인장들 불러서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와 뭐가 문제야? 얘기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현재 마케팅이나 거래선 확보가 중요하지 이런 까지 다 못 챙긴다. 머리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까지 하면 우리가 머리 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려면 돈이 좀 드는데 컨설팅 비용이 드는데 이 본사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자기들도 좀 깝깝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현지 전문 이게 없다. 현지 전문가. 예. 그래서 야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항상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고민하더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에 보낸 거는 미국의 그 수출자가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보내줘야지 뭐 그거를 뭐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많이 이제 발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화장품이든 아니면 무슨 뭐 K 푸드 간에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수출할 때는 반드시 현지 수입 요건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작성해야 된다. 그다음에요. 항상 이제 나중에 뭐가 발생합니까? 나중에 통과가 안 되면요, 그때 서로 간에 이제 그 핑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야,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클레임 뭐 이런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계약 단계에서 바이어하고 수출자 간에 어디까지 우리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그 네가 그걸 받아주고 이건 다 책임을 이게 범위를 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뭡니까? 아까 FDA 법 얘기했지만 모든 이런 식품, 화장품 전부 다 유해한 거다. 유해한 걸 추정하는 거예요. 유해하지 않다, 이게 안전하다, 이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누가 그걸 이제 제조하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아주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제조했다는 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번을 보게 되면요, 참 제가 이제 안타깝게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마케팅 목적인데요. 이번에 우리 신제품 개발했는데 이거 만병통치야. 이거 먹으면 우리 뭐 피부가 그냥 뭐 3살짜리 애처럼 고와지고 막 그렇게 가는데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미스브랜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 보니까 미국의 우리 이런 FDA 한국계 검사들이 항상 이걸 많이 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오버해서 그렇게 라벨링 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의 그 FDA 룰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FDA 임포트 얼러트. 네, 여기에 전부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를 보는 것도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의 위반 물품, 이게 뭐 화장품이다, 샴푸다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업체 미국의 인포로, 네,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 업체, 그다음에 위반 사유 여기 쫙 나와요. 이게 예. 그래서 뭐 가끔 이런 얘기, 이번에 뭐 한국에 이런 큰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화장품 회사가 그게 미국에 그 블랙리스트 올라와 있대요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큰일 나, 우리 회사 이미지 큰 이미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모두에 우리 한국산 팽이버섯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산 팽이버섯 이게 이제 리스테리아균이 나오고 뭐 4명이나 죽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그 팽이버섯 완전 이제 수입 중단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미국의 임포트 얼러트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네, 다 방법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 리스테리아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를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보세요. 보시면은 자 일단 자 이 FDA 룰 아까 리스테리아균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뭐 제조할 때 그랬는지 포장할 때 그런 건지 운송할 때 그런 건지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 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면 되고. 근데 그 제거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적어도 이렇게 클린한 제품을 5번 이상 통과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다 이제 미국에 리포트를 하고 FDA에서 샘플을 다 뽑아가지고 괜찮네, 오케이 5번 이게 다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레드 리스트에서 해제를 해주고 바로 그린 리스트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껏 무역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또 미국 FDA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이번에 FDA 레드 리스트 올라갔는데 이거 끝났네가 아니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그렇게 찾아내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컨설팅 비용 얘기했습니다. 그렇더니 미국의 뭐 화장품 또 식품 이런 거 이제 우리 잘 모르는데 컨설팅을 받아야지. 네, 맞습니다. 좀 반응이 좋아요.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돈이 들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보니까 또 이게 또 돈을 또 많이 대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중소벤처기업공단이라든지 또 이런 AT 센터라든지 특허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그런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컨설팅 비용 수출 지원 바우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근데 이게 이제 1년 내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만 모집을 해가지고 딱딱 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부담 겪지 않고도 정확하게 안전하게 그 해외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지혜를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요. 제가 좀 빨리 개발을 했는데 유효한 신고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캘리포니아만 있는 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그런 뭐 수산물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만지는 그런데 이게 중금속 같은 게 이제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이제 라벨링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수출된 김에 그 미량의 이제 이런 중금속이 이제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건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아무리 바다에서 건져낸 걸 하더라도 천연성, 자연성 뭐 그런 중금속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일정 이런 그 세이프 하브라고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제품에다가 이 제품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런 워닝 라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캘리포니아 법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이든 또 소비자 제품이든 또 화장품이든 간에 이런 거 중금속은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상세한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원 변호사님께서 또 그분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종원 변호사님께서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 들으시죠?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분이 발표를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행복하시려면요,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잡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대성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술사회의 윤석용 국제협력위원장님께서 세계는 한국 기술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나타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 길서회 국내 국제협력 관계를 맡고 있는 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9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듯이 저도 히딩크에 나라서 주는 돈을 받고 석사를 한 후에 귀국한 후에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카나다로 이민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 가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 한 7, 8년 정도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애국자라는 걸 제가 경험한 바 있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고 생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한 번도 자기 조국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고 자기 조국을 정말 나가본 사람만이 대단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애국자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발표할 주제가 그 길사회에서 국제협력관계를 일을 하다 보니까 2000년대까지는 한국이 그렇게 그 선진국 대우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 제가 국제회의를 가게 되면은 특히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태국,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 온 그 길사 회장들이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지 자기들하고 똑같이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이었는데 대한민국만이 선진국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한국의 기술을 좀 배워서 자기들도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느냐고 그런 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사회에서 국제협력 관계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한인 한상대회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길사회와 협력해서 그들이 필요하는 기술을 전수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 나라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저와 우리 기술사회가 협력하면은 아마 인류 사회를 보다 빨리 좋은 삶을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상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널려 있는 여러분들의 인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국 기술사회와 협력해서 보다 나은 인류의 발전상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2차 어느 순간 이제 3차까지 지나가고 뭐 4차까지 왔다고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산업혁명에 대한 간단한 그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 얘기를 하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한국 길사회가 어떻게 그 해외 진출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또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을 하고 기술 협력을 맺고 있는지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매년 1월 달에 스위스의 아주 조그만 도시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학자들, 지도자들, 뭐 언론인들이 모여서 세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고 어떻게 풀려고 노력하고 그런 포럼이 있죠. 이게 시작된 게 1971년도에 지금 다보스 포럼을 만든 크라우스 슈바브 박사가 이분은 UNDP 부회장도 하시고 제네바 공과대학의 교수시고 그런 분인데 NGO로 197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은 아마 세계적인 포럼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여기에서 최초로 4차 산업 얘기를 2016년에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을 처음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산업이 지금 우리를 여러분들도 진짜 지금 생활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밖에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스포츠가 요람이고 그래서 저는 겨울에 스키를 좋아해서 언젠가 한번 이 다보스 가서 스키를 좀 타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바브 회장이 한국에 KBS에서 와서 강연도 한 적도 있고요. 매년 1월 달에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고 세계 지도자 메르켈이라든가 한국의 대통령도 다 또 빌 게이츠도 직접 참여도 하고 그런 아주 세계적인 포럼이죠. 여러분 1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차에 대표적으로 발명돼서 이제 인류 문명에 크게 영향을 끼쳤죠. 우리 인류가 구석기, 신석기, 철기 시대, 르네상스를 거쳐서 산업 사회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까지 인간의 힘으로만 살던 시대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방적기계를 발명하고 특히 영국에서 발견돼서 1740년에서 1840년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1840년에 최초로 프리디 엥겔스가 언급해서 그래서 이제 1차 산업이 2차 산업혁명이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기계 산업이 이제 일어나고 이 전기기관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물을 데워서 전기가 나오는 걸 전기 힘을 가는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바퀴를 돌려서 전기기관차를 돌리는 간단한 이유인데도 그때 본격적으로 인류가 기계 산업 사회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시대였죠. 전기기관차도 이때에서 대량으로 인가들을 수송해서 여기저기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일었습니다. 당시에 1차 산업혁명이 나면서 반작용도 많았었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없어지고 임금도 낮아지고 그래서 굉장히들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더 일자리가 많아지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아마 4차 산업혁명도 반작용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조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전부 다 AI나 로봇가 대체하는 것에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과거 1차, 3차 산업혁명을 겪은 경험을 예견해 보면은 아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더 풍요로운 문명 사회로 가면서 새로운 일자리들 때문에
실업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가능한 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발명은 뭐 인간이 벼락을 알고 다음부터니까 몇천 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전기를 활용해서 동력을 이용하는 그런 산업혁명이죠. 전기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대량으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제품, 뭐 전기 냉장고, 뭐 전화기, 그 화학 제품, 철강, 비행기, 모든 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기계 문명의 시작이 이제 2차 산업혁명이죠. 그때 이제 기름도 발견해서 기름을 가지고 내연기관차, 내연 자동차 전지 만들게 되고, 그 식료품, 의류, 사료, 뭐 제조기계, 그 당시 에디슨이 이제 배경들도 발견해서 우리가 촛불을 쓰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그 밝은 전기로 쓰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죠. 건전지, 교류전기, 모터 이런 걸 이제 본격적으로 발견하고 TV, 플라스틱, 합성 고무 이런 것들 인류가 이제 발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차 산업 때 전기 에너지를 그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그 동력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파이프라인은 없는 전기가 공급돼 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로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전화기 발명으로 이제 정말 그 지역 간의 통신도 빨라지고, 제가 그 1971년도에 화란 가서 공부할 때 한국에 전화하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비싼 돈을 들이고서 부모 형제님들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세계 어느 나라나 뭐 카톡이나 워츠업이나 어느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통화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류 문명이 발달되고 편리한 시대가 되는 게 여러분도 지금 체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3차 산업이면 우리는 컴퓨터가 발견된 게 그 군사용으로 뭐 시작해서 발견된 게 1950년대 초라고 지금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PC가 1974년도에 이제 발명돼서 우리 각자 개인들이 이제 쓰는 PC까지 오게 됐는데, 3차 산업혁명은 저도 대부분 이 시대에 지금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왔는지도 모르고 거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인류의 사회생활, 문명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제어로 자동화, 뭐 인터넷 발명, 핸드폰 발명, 뭐 인공위성 띄우고 뭐 이런 시대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정보화 혁명 혹은 자동화 혁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말에 디지털화를 시작해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각광받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반도체가 단순하게 상품이 아니고 완전히 국가 간의 보안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덴시티 CPU 산업이 돼서 이게 4차 산업의 이제 씨앗이 되고, 지금 4차 산업의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에 벌써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모든 기신이 연결이 되고 편리한 세상이 됐죠. 자, 4차 산업혁명은 뭐 여러 가지들 정의를 합니다만은 그 AI다, 로봇이다, 사물 인터넷이다, 뭐 이런 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 그 산업혁명이라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가 제일 정의를 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 기술을 혁명이 아닌가.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피지컬, 바이올로지컬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서로 융합되고 우리가 인간이 희망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더욱더 진화하는 그런 그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뭐 제품, 설비, 인간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도 있고 또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말로 해가지고 에어컨도 켜지고 뭐 텔레비도 뭐 켜지고 그런 세대. 그러고 이제 인간이 스마트 베드에 자게 되면 모든 자기 생체 리듬, 생체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자기 주치의하고의 데이터에 연결돼서 자기 건강 상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도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고, 뭐 AI가 빅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는 순간 컴퓨터가 알아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키는 그런 그 사이트로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의 정유공장에 1000개의 발부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시간만 되면은 자동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3D 프린트 기술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개개인이 원하는 뭐 이 책상이나 가구나 이런 걸 요청하면은 알아서 가구 회사에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가구를 제작해 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4차 혁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세상을 연결시켜서 클라우드라는 고속도로와 연결돼서 이게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품을 또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는데, 1차 산업은 기계혁명 산업이고 2차 산업은 전기혁명 서비스 산업이고 3차 산업은 정보혁명 지식산업이고 4차 산업은 지능혁명 지능사회, 그게 자아실현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대가 지금 4차 혁명 세대라고 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차 그 오프라인 혁명과 3차 산업 인터넷 온라인 혁명이 이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든 오프라인 쪽에 1, 2차 산업에서 일어났던 모든 데이터가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에
빅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술이라든가 로봇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 결합해 가지고 온라인 세상에 와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 아날로그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아날로그 플랫폼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자재,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이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과상의 융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제일 적당한 그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4차 산업의 혁명에 그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 생활들을 하고 있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캐터필라라는 회사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캐터필라 기계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어디 아프리카에 케냐나 나이지리아에 이제 팔았는데 이 기계가 모든 부품이 빅데이터와 연결돼 가지고 어떤 부품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수명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게 본사에서 그 팔려나간 그 캐터필라의 부품의 하나하나 대해서 다 파악이 되고, 이 파악된 그 부품에 따라서 수명이 얼마니까 이거는 마모가 돼가지고 없어지니까 이건 그 꼭 언제쯤 필요할 거다. 그 예측을 데이터를 가지고 케냐에 가까운 그 스토리지 부품 창고에 그 부품을 몇 개를 그 타임에 맞게 저장해 두고 공급하고, 또 그 캐터필라 현장에 가가지고 전문 기술자가 그거를 곧 타임리 맞춰서 바꿔주고 그런 시대에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지능화하고 정보화되어 가지고 최적의 공장 운영, 제품 그 저장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그 지금 현재 아날로그를 대표하는 6개 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대표하는 6개 기술, 아날로그는 이제 CPS 디자인, 뭐 3D 프린터 로봇, 증강 가상현실 뭐 이런 게 이제 아날로그 기술이고, 여기에 그 1차, 2차 산업에서 그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필요한 사물 인터넷, LBS,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융합하고 설계하고 해서 이게 그 아날로그 기술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제조한 것이 인간들이 우리가 쓰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 어느 정도의 그 지금 그 4차 산업 수준에 와 있느냐? 아마 선진국들은 아마 대부분 한 90% 정도의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 13%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10대 그 4차 산업혁명에서 각광을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자동차 제조에 제작하는 자동차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서 어디로 목적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 자동차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음악도 들려주고 또 커피숍도 이 자동차가 알아서 주인이 잘 가는 커피숍도 지가 알아서 들려주고 레스토랑도 가게 되고 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고 그러니까 전혀 인간이 운전대 잡지 않고도 지가 알아서 인간이 명령만 하면은 알아서 다 기능을 이제 하는 그런 자동차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 드론이 여전히 각광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무기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측량, 이 토목 쪽이나 건축 쪽에서는 이 드론 가지고 모든 이제 측량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사진이 완전히 드론으로 항공 사진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 유사한 것이 와도 이게 다 음식도 배달하고 뭐 농약 살포도 알아서 하고 대기질 측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뭐 인공지능은 아마 모든 제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집에서 쓰는 청소기에도 알아서 제가 센싱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인간의 조합이 인공지능 로봇가 대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봇도 그와 AI와 이제 결합해가지고 공장에서도 인간이 하는 일을 대부분 로봇이 하지 않겠는가. 특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극한 고온 그런 소방 불 났을 때 사람 인명 구하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로봇이 이제 대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지금 우리 쓰는 이제 컴퓨터보다도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10만 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니까 예측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획기적으로 우리 컴퓨터 속도가 빨라져서 모든 일 처리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농업 분야, 식물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인간이 필요한 정말로 고단백질, 비타민, 인간이 필요한 그런 식물을 만들어서 우리 세 끼 밥을 먹지 않고도 한 끼만 먹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식물을 개발하지 않겠는가 인간이.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원자탄, 수소탄은 핵융합이 아니죠. 핵융합 기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1g의 핵연료가 석유 한 8톤 정도의 열량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아마 극지방 같은 데서는 인공 태양을 띄우게 되면은 극지방이 아니고 우리 한국 그런 기후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환경 조건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신이 인간한테 이런 거를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신에 가까워지는 그런 점점 그런 세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되는 것이 유전자 가위 기술 개발. 이건 우리 인간은 모든 그 DNA의 약점이 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디텍트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내고 그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DNA를 심어주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지 않겠는가. 인간의 수명이 언제까지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유전자 가위 기술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를 하나 차면은 모든 게 자기 그 건강 컨디션을 디텍트 해가지고 자기 주치의한테 연결돼서 주치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헬스 닥터 웨어러블 이런 것이 새로운 제품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서울에서 뉴욕에서 이제 올라온 비행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행기 대신에 우주 발사체를 타고서 오게 되면은 막 30분이면 서울서 한국까지 오니까 이 우주 인공위성을 위한 우주도 관광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비행기 대신에 우주 발사체가 되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인류가 과거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필요한 그런 기기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세계 문명까지도 바꿔낼 수 있고 영향을 굉장히 주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목 건축 한국에서의 4차 산업 중에서 건설 분야에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한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산업 쪽에서는 BIM이라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해 가지고 이거 하나면은 이제까지 인간들이 하던 공사 계획, 엔지니어링 설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공사 후에 운영 계획, 그다음에 운영하면서의 유지 관리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건설 산업 쪽에 BIM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산업 쪽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칼스, 이거는 기자재, 얼마만큼 기자재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칼스고, PMIS라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분야에 몇 사람이 필요하고 공사 기간은 얼마고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PMS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 PMS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고, BIM이 주로 지금 현재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게 프로젝트의 플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운영,
유지 관리까지 다 이제 포괄적으로 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CT라고 스마트 시티 설계할 때 계획 세울 때 그 프로그램이고, 컨스트럭션 IT 인터랙티브 테크닉은 시공할 때의 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하는 데 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BIM을 가지고 한국에서 고속도로 교량 설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IM 기술은 대충 한 6단계로 나눕니다. 여기 보이는 건 뭐 지금 5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LOD1, LOD 100, LOD 200, LOD 300에서 이제 400이 있는데, LOD는 그 해당 프로젝트, 고속도로면 고속도로에 필요한 시종점 그 지오메트리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컨셉셔널 모델링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의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레벨 오브 디테일, 상세 설계 그 구분이 LOD 한 1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LOD 200 정도면 거기에 도면에 들어가는 구조물의 그 형상 정도가 들어갑니다. LOD 300 정도 되면은 상당히 그 구조물의 다이멘션이라든가 그 지오메트리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그 강도라든가 그것도 명시가 되고, LOD 그 350 정도 되면은 철근 배근이 이제 들어갑니다. LOD 400 정도면 이제 이 해당 구조물을 제작하기에 필요한 그런 도면까지 이제 생산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제작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LOD 100 정도가 기본 설계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BIM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단 정보가 축적이 됩니다. LOD 200 정도는 상당한 상세 설계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LOD 300 정도면 이건 완전히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상세 설계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LOD 350 정도면은 상세 설계에서 제작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해당됩니다. LOD 500 정도면 이제 그 현장에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도면입니다. 이 BIM은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누는데, BIM 엔지니어링 플랜 단계, BIM 그 엔지니어링 단계, 그렇게 나눕니다. 그다음에 BIM의 소프트 프로그램에 우리가 쓰는 것들이 국내에서 오토데스크라는 거 쓰고 있고, 요거는 토목 건축 도면에서 있어서 3D 프로그램인데, 구조 해석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서 도면만 오토데스크로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물량 생산이나 코스트 이거 다른 프로그램에서 얻어오고, 레빗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구조에서 온 그 철근 배근 도면을 3D로 작성하고 물량 산출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조 해석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물량 산출이라든가 도면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개발한 게 마이다스 프로그램인데, 특히 건축 쪽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구조물에 대한 구조 해석, 상세 설계, 물량, 코스트까지
내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마이다스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BIM 프로그램에서 아주 각광받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 마이다스가 앞으로 이 코스트 값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연결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건물이나 공장에 오퍼레이션 할 때에 그 오퍼레이션하는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내고 유지 관리까지도 내는 단계까지도 전국적으로 언젠가는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IM 프로그램에서 토목, 시빌, 그다음에 배수, 구조, 터널, 포장, 뭐 기타 공사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 발주 방법에 따라서 그 하청업체가 쓰는 그런 그 장비나 또 거푸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세 그 부분이 우리가 설계 회사에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그 BIM에서 지금 같이 공유를 못 하고 설계 회사 자체 내에서 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BIM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고속도로 설계인데, 이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경우에 이제 지오메트리가 이제 딱 정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라인 루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좋은 것이 우선 공사비가 어느 라인이 제일 적게 드느냐, 공사 기간이 얼마나 적게 드느냐, 세 번째가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라인으로 가야지 민원이 적게 드느냐, 그걸 굉장히 우리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경치를 어느 쪽으로 돌리는 것이 경치가 제일 좋은지 뭐 이런 것까지도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요구 조건에 가장 맞는 라인을 이렇게 정해서 가장 옵티멈 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얼마나 적게 드느냐, 공사 기간이 적느냐, 무슨 뭐 민원이 적게 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라인이 루트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설계를 하는데, 교량 같으면은 우선 돈도 중요하고 이제 점점 이제 미관도 중요 되는 시대가 돼서 미관도 굉장히 이 교량 타입 결정할 때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민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지간, 교량 형식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결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터널도 시작점과 종점을 따고 거기에 따라서 고속도로 설계처럼 1안, 2안, 3안, 4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서 이제 이 터널을 설계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물량도 뽑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거푸집 형태도 얼마나 거푸집이 필요한지 또 결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도면이 3차원으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만은 이건 단순하게 3차원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BIM을 쓰기 전까지는 우리가 설계 회사에서 이렇게 2D 설계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2D 설계를 이 BIM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3D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D로 도면은 거푸집 인포메이션, 철근 인포메이션 각 단면별로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도면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BIM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가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 싶다. 철근을 요 측면에 요 바닥면에 철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바닥면에 그걸 클릭하게 되면 바닥면에 철근 배건 상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이 BIM 방법을 쓰면은 가점을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BIM을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회사는 이제 이 공공 프로젝트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BIM을 이제 쓰지 않으면 일을 못 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BIM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BIM을 쓰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 있는 거 아니?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그 쉐입이라든가 철근 배근 상태라든가 그걸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좀 이거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뒤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BIM이 상당히 우리가 인류가 이 건축 토목 쪽에 가고 있는 중요한 그런 4차 산업 시대에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이거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이 많았으면 더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세계의 2차 대전 이후에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에 있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참 우리가 스스로도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는지 저도 우리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료들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길사회는 대한민국의 선진국을 만드는 데 주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피도 하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도 제가 직접 캐나다에 있을 때 설계도 해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려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좀 조인하자고 얘기를 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 나올 때만 해도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엔지니어링 수준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도 가장 프란트 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렵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엔지니어 국산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술을 정말로 세계는 제가 타이틀로 부르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요청하는 데가 세계가 다 부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들의 니드를 만족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5년도에 호주하고 MRA를 했습니다.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라고 기술사를 상호 인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 텍사스주하고 MRA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술자 스트럭처 엔지니어면 텍사스주 가서 1년 후 조건이 1년 후에 그들 코드를 익숙하게 되고 익숙한 후에는 그들의 피처럼 도장을 찍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약입니다. MRA가 딱 두 나라밖에 이제 안 됐는데 지금 세계는 그 FTA 후속 조치로 인간들 그 교류 조항 중에 하나가 기술자들 교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사들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MRA를 우리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근데 상대방이 우리 요구 조건을 못 따르니까 MRA를 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상대우라니까 제가 정말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인적 네트워크도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 풍습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기술사회에 연락하시어 그 나라가 필요한 부분들 에너지 부분, 에너지도 솔라냐, 하이드로냐, 바람개비 풍력이냐, 뭐 원자력이냐, 모든 그 에너지 부분, 인프라스트럭처 부분, 고속도로, 항만, 철도 이런 부분에 그 나라가 개발하고자 한다면은 기술사회에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고 엔지니어 그 나라가 사람을 필요하면 사람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싶다면 프로젝트를 우리 기술사회하고 협력해서 그 나라가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돈은 또 협의해 가지고 어디서 돈을 구해 올지 우리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돈 구해는 것까지 결합해 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 세계 각국의 한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한국기술사회하고 연락해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그런 기술 전수 부분, 그들이 필요한 기술자 훈련 부분, 그들이 필요한 프로젝트 개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시스트 해드릴 테니까 꼭 좀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미국 기술사회하고도 매년 우리가 이제 방문도 하고 또 일본하고는 한 50년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긴 타지키스탄하고 MOU를 기술협력 MOU를 맺었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하고 기술협력을 금년에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활발하게 우리가 MOU를 맺고 다음 달에는 아프리카의 케냐를 가서 기술협력 관계 기술자 교류 관계를 협의하려고 합니다. 시간상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못하고 저희가 지금 기술자가 5만 8천 명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자들입니다. 지금 인터내셔널 피드 국제 기술사가 2,500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남아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케냐하고 MOU를
해냐고 이제 다음 달에 가서 맺으려고 그러고 인적 교류 부분, 인프라 개발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용 국제협력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요. 다시 2부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한 ESG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후에 5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